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1대 국회가 다음 주 중순이면 끝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던진 연금 개혁안 처리 주장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어제는 야당이 제시했던 소득 대체율 45%를 여권 제안이라며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오늘은 44%까지도 가능하다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고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한데 국민 입장에선 뭐가 그리 큰 차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쉽지 않은 연금 개혁을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여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권 지도부의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연금 개혁을 놓고 이 대표의 속내는 뭔지, 여권은 무슨 생각인지, 남은 쟁점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최원희 기자가 여야 주장부터 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더 받을지를 뜻하는 소득 대체율도 타협할 의사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44%와 45% 사이에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현행 40%인 소득 대체율을 45%까지 높이자는 입장이었지만 한 발 물러서며 협상 여지를 두겠다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43%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44%를 조건부 타협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45%를 제시한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여당 반박엔 실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제안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논의 과정에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연금 개혁 처리 압박에 나선 건 해병대원 특검법 등 정쟁 이슈만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 없는 정략적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무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엿보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안을 즉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연금특위위원들을 만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제 전문가인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소득 대체율 1%포인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정치적 속내를 모르지 않지만 국민 실리를 먼저 챙기자는 겁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21대 국회에선 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제안 역시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여당 연금특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행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에 쫓기기보단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다시 개설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 내 고심이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 안이라며 소득 대체율 45%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아니다.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45%를 둘러싼 진실 공방,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남민 기자, 지금 여야가 매달 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지 그 비율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네, 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바로 이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가입 기간 40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고 이 소득 대체율은 45%라고 가정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월 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야가 이 소득 대체율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연금 특위도 무산됐던 것 아닙니까? 네, 당초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막판에 45%를 제안했습니다. 여야 개혁안이 2%포인트 차로 좁혀졌지만 합의는 못하고 연금 특위는 종료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정 안정화 조항 도입 등 부대 조건을 내걸고 44%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정부 아니었던 소득 대체율 45%를 수용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매듭 짓자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정부나 여당이나 45%를 제안했던 적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네, 민주당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논의 간극이 벌어지니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인 제안을 했다. 즉 복지부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도 협상 과정에서 소득 대체율 45%를 비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던 걸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제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보건복지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4가지 국민연금 시나리오에도 소득 대체율 45% 안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45%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고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속내나 의도가 뭐든지 간에 근데 일부 여당에서 45%라도 받아들여서 일단 시작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야가 소득 대체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이죠. 이 합의되면 26년 만의 개혁입니다. 13%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이고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득 대체율 43 또는 44 또는 45 이것은 지속 가능성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역사적 책무감을 가지고 생각시켜야지 되는 범주에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연금은 단순히 돈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안전망 문제잖아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기도 하고요. 여야가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소득 대체율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은 비슷합니다. 여야 합의를 가로막는 더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가입자의 불안과 불신 해소를 위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법에 명시하자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좀 제시할 필요는 있는 거죠. 하지만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93년까지 국민연금 누적 부채는 최소 2경 1656조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시하더라도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호주와 캐나다, 독일과 일본 등 상당수 나라가 이 같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심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을 지금 양을 조정하자는 거예요. 여야가 소득 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3년에서 2064년이면 고갈됩니다. 8에서 9년 정도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연금 개혁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 역시 소득 대체율 못지않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VIP 경로서를 뒷받침할 녹취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 중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녹취 파일과 진술을 입수한 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대통령이 경로한 적이 없다며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외압 배경에 VIP 경로가 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VIP 경로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같은 날 오전 수사 관련 참모회의에서 김 사령관이 경로서를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사령관이 이첩 시기나 방법 등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논의한 회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 대상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1일 회의에 참석한 참모진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를 고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수사 외압이 사실이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오히려 수사를 잘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검이 필요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걸 두고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할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며 여당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탈표가 아니고 양심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이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결정할 때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다음 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내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어 확보한 것 아니냐며 특검 도입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당력을 쏟아 신설한 공수처를 이제와 못 믿겠다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28일 본회의 참석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인도 정부의 초청을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관련 문서와 초청장을 입수했는데 인도가 김 여사를 초청한 시점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고 나서 한 달 뒤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이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출장 보고서입니다. 인도가 10월 26일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인도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에도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역시 10월 26일 청와대로 수신됐습니다.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간 겁니다.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받아서. 그런데 인도 정부는 앞서 한 달여 전인 9월 24일 도종환 전 장관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인도 측 초청 인사의 급이 높아진 겁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보통 고위급을 초청할 때는 초청 인사의 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높은 급의 인사를 초청한다며 장관급을 요청했다가 뒤늦게 초청 인사를 격상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초청장 도착 시점도 인도 출발 불과 9일 전이어서 정상외교 준비 시간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에는 문체부 장관만 가는 거였는데 10월 중순에 이제 우리 영부인 함께 가시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예산 전용 문제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당시 녹취록을 작성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성남시장 재선을 도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와 유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합니다. 오늘 정영학 씨 증인신문도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나온 건 17일 만입니다. 오늘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년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2013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관련 다짐을 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성공과 이 대표 재선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도와야 한다고 했느냐고 묻자 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민간업자가 도왔다는 걸 이 대표가 알았느냐고 묻자 같이 움직이는 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변호인 측이 녹취 파일과 일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을 극도로 싫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정부가 대입 시행 계획을 승인하면서 의과대 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7년 만에 의대생을 늘렸는데 정부의 다음 숙제는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면담해 복귀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각 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수단체 등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여듭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이 심의 40여 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각 대학에서 올라온 그런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겁니다. 이로써 내년도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총 4,567명으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납니다. 정부는 전공의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들을 개별 면담한 뒤 복귀 의사를 확인해 오는 29일까지 정부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면담 결과는 앞으로 이탈 관련 처분 시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단행동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다음 주 전공의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울산대 의대 등이 소속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본격화될 경우 일주일 전체 유진 등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증원 반대 목소리도 잇따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교수들은 대입 전형을 보류해달라는 탄원서도 대법원에 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은아 기자,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고요? 네, 법원이 조금 전인 8시 20분쯤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사고 발생 2주 만에 경찰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영장심사 1시간 전쯤인 오전 11시쯤 취재진이 몰려있는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22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와 취재진을 응시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양복을 입었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 도피 방조 등 4개 혐의를 받는데요. 검찰은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김 씨가 사고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연예인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김 씨는 호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와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범인 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김호중 씨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한 사실을 말하면서 본인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냐고 꾸짖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세대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김호중 씨가 유치장에서 대기하기 위해 수갑을 차고 양팔을 붙들린 채 강남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새벽 마실 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 씨 자택에서 아이폰 세대를 압수했지만 김 씨는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모르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잠금을 풀 수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영희 판사는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대리자수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초년생은 처벌을 받아도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마신 술이 소주 10잔 이내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유흥주점에서만 소주 3-4병을 마셨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훈련사 강영욱 씨가 잠시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눈시울을 붉힌 강 씨는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강영욱 대표가 부인과 함께 55분 분량의 해명 인터뷰를 하다 억울한 듯 울먹입니다. 보듬에서 일했던 훈련사라는 말을 못하고 다닐까 봐 걱정이고 그게 제일 속상해요. 강 대표는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강 대표는 통조림햄을 배변 봉투에 나눠줬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담아갈 곳이 없다 보니 직원들 스스로 배변 봉투에 담아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견 레오 방치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해가 움직이면서 해가 비치게 되고 그늘이 있는 부분은 작은 공간이 되고 거기를 찾아가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못 움직이고 힘이 없으니까 입금이 늦으면 개를 굶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항상 보호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표로서 부족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강 대표는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가 안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듬해 피해자는 안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송 4년 만에 안전지사와 충청남도가 김 씨에게 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전지사가 형사 판결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폭행을 인정했습니다. 또 성폭행과 2차 피해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지사 부인이 SNS에 가짜 미투라며 2차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한 안전지사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지사 수행비서 업무 중 피해를 당한 만큼 안전지사가 3천만 원을 나머지 5,300여만 원은
안전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배상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원고 본인과 상의를 거쳐서 어떻게 대응해 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아들 앞에서 범죄가 이뤄진 점, 또 아내에게 범행을 가한 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가 남긴 핸드폰 녹음이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며 범행 후 아들에게 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방치했다고 꾸짖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했고 부친이 현장에 온 뒤에야 119에 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가 핸드폰에 녹음한 사건 당시 상황을 검찰이 지난 3일 재판에서 재생하면서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조금 더 중형이 선고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 측은 A씨 출소 뒤를 우려해 자녀들에 대한 친권 관련 소송도 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일부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한라산이 외래종 꽃사슴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립공원관리소가 총으로 사슴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생포할 순 없었던 걸까요? 노도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숲속에 뿔 달린 꽃사슴이 쓰러져 있습니다. 옆에는 사냥개가 서 있습니다. 총에 맞고 달아나는 사슴이 쓰러질 때까지 추격해온 겁니다. 수렵이는 사슴 포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후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매년 엽사들을 고용해 외래종 사슴을 포획해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인 한라산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해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야생생물 자체를 보호나 증식, 보호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야생생물 포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 하지만 사슴은 현행법의 개나 염소와 같은 가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가축인 사슴을 사냥하듯 총기로 포획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총을 쏴서 죽이는 거 그게 과연 최선이었는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어떠한 그 과정이 있었는지. 과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무인도와 울릉도의 흑염소는 가축이라 생포했습니다. 사슴을 총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가 멧돼지처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면 가능한데 사육하다 탈출했거나 방목으로 야생화된 동물을 야생동물로 분류할지는 아직 부처 간에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새벽 시간 고급 외제차로 서울 도심을 200km로 질주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부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에 반사 필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차량 4대가 빠르게 추월하더니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터널 안에서도 꼬리물기를 하며 4대가 질주를 합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폭주 레이싱을 하는 운전자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대 시속 200km로 달리다 차선을 급변경하며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갑자기 차로 변경하고 했던 게 뛰어들게 하는 게 너무 심했어갖고 그래서 신고를 했던 거였거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200대를 확인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폭주 차량들은 이곳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집결했는데요.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차량 운전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20대 남성으로 포르쉐,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탔고 스릴을 즐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이 빛에 반사되는 반사필름도 붙였습니다. 경찰은 위험 운전을 한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무차별 살인 예고글이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역에서 50명을 죽이겠다고 해서 경찰이 순찰조를 투입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었는데요.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조금 전 체포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이용객들 사이로 방검복을 입고 삼당봉을 찬 경찰이 순찰을 돕니다. 혹시 폭발물은 없는지 탐지견과 함께 서울역 곳곳을 수색합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월 24일 서울역에서 남녀 아무나 5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서울역 간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걸어 다니지 말고 그냥 택시를 탈까 싶기도 합니다. 무서워요. 주변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고. 국토보안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역에 기동수찰대와 철도경찰 등 40여 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2인 1조로 서울역 내부 집중순찰에 나섰습니다. 최대한 사고 예방 및 여객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경기 고양시 주거지에 있던 33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로 런웨이를 걷는 시니어 모델이 관객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관심인 분들 많은데요. 일부는 화려한 인생 2막을 누리고 있지만 이 모델 학원 장사 속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입니다. 지정된 협력업체 의상을 입어야 결선 무대에 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선대회에서는 협력업체의 옷만 입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최 측이 협력업체로 지정한 의상실은 6, 7곳인데 의상 한 벌당 대여료가 수십만 원이나 됩니다. 주로 많이 있는 게 70, 이 정도? 70 정도? 난 30만 원짜리를 보러 왔다. 그랬더니 30만 원짜리를 저건 입지도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입었어요. 56살인 이 여성은 정년퇴직 4년 차인 지난해 시니어 모델 전문 학원에 등록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8개월치 수강료 370만 원을 미리 냈는데 부실한 교육 과정에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당했습니다. 일단 환불을 하지 않게 연기를 하라고 그러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7, 8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7년째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71살 최삼근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패션쇼 출연 제의에 경비 400만 원을 냈다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런웨이 3, 5m 정도 되는 데서 무슨 사람도 없는 데서 무슨 런웨이를 해요. 딱 판단이 됐더라고. 나 안 선다. 간다. 55세 이상 시니어 모델 4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 달 모델 수입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비율이 75%를 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설업체가 주관하는 대회에는 가급적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당한 약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주최 측은 협력업체의 의상 강요에 대해 전문가가 만든 의상을 입혀 심사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학원비 환불을 거절한 업체는 TV조선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를 돌려줬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5월 말인데 오늘 경남 의령이 32.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어제 33도까지 올랐던 강원도 속초는 하루 사이에 기온이 16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인지 이승훈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해변을 걷거나 바다를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
긴 소매 옷과 가벼운 점퍼를 걸쳤습니다. 몇몇은 담요까지 둘렀습니다. 오늘은 또 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긴팔 입고 나왔어요. 속초는 어제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17도로 하루 만에 기온이 16도나 떨어졌습니다. 하루 단위로 이렇게 날씨가 바뀌다 보니까 황당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고온 건조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기온이 더 오르는 팬 현상이 일어났지만 오늘은 북동쪽에서 불어온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온 변화가 바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서늘한 영동 지역과 달리 경남 의령과 함안은 30도 넘게 수온즈가 치솟았습니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열기를 식혀줄 물안개 장치만 바쁘게 돌아갑니다. 맨발 운동을 잘 하시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더우니까 안 나오시네. 기상청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더 끈적이며 폭우도 잦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수근입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반도체로 꼽히는 고대역풍 메모리 HBM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HBM이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삼성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 넘게 하락해서 HBM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AI 칩 블랙웰입니다. Blackwell is going to be ramping to the world's AI companies, of which there are so many now, doing amazing work in different modalities. 이 AI 칩에 탑재되는 5세대 HBM은 현재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뒤처진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5세대 HBM 12단 실무를 공개했고 엔비디아 납품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의 HBM이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외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엔비디아 납품이 무산될 경우 삼성전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HBM을 지금 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 회사밖에 없잖아요. 이익률도 크고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삼성 SK가 70% 이상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고객사를 찾기도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는 로이터 보도 후 오늘 하루만 3%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내 조미김 1위 업체가 다음 달부터 김 가격을 인상합니다. 마트에는 김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로 북적일 정도였는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조미김 진열대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조미김 시장 점유 1위 업체인 동원 F&B가 다음 달부터 제품 가격을 15% 정도 인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네, 다음 달에 김값이 거의 15%가량 많이 오른다고 해서 제가 김을 좋아하기도 해서 좀 미리 사오려고 나왔습니다. 가나 초콜릿과 빼빼로도 다음 달부터 평균 12%씩 올리고 일부 올리브유 제품들도 이달 들어 30%가량씩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외식 물가도 인상 러시에 들어갔습니다. 냉면과 칼국수, 짜장면 등 점심 메뉴는 물론 치킨과 피자 등 가족 메뉴도 안 오른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와이프하고 점심 먹고 왔는데 둘이 먹었는데도 그냥 뭐 도가니탕 같은 것도 요즘에 올라가지고 뭐 25,000원 먹었는데 냉면도 뭐 곱빼기가 16,000원? 영세 자영업자들도 울상입니다. 대파와 양파 등 기본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손님이 끊길까 봐 차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10,000원으로 올려라 하는데 제가 겁이 나서 거두는 거예요. 손님도 지금 100% 이상이 줄었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물가 행진에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한숨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총선 이후 소통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찬을 가졌습니다. 기자들과의 식사 소통은 지난해 5월 김밥 오찬 이후 약 1년 만인데 만찬에 참석한 출입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행사는 잘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찬 행사는 오후 6시에 시작해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만찬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직접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본인만의 레시피만 제공을 했다고 하고요. 대신 수석들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구웠고 또 계란말이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자리를 미리 자주 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언론과 좀 더 거리를 좁히고 시간을 더 많이 갖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선 언론이 불편할 수 있고 공격과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언론이 있어 자신과 정치인 모두 여기까지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의 국정 기조를 맞추려 하는 것처럼 언론도 글로벌 취재나 국제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연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실장과 수석급 참모들도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윤 대통령은 20여 개 테이블을 돌며 출입 기자 200여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자들도 집값 안정화나 저출생 대책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반세기 전 서해 바다로 피서를 갔던 고등학생 5명이 2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 납치돼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평양에 살아있는 걸로 확인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인정도 사과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 대사와 통일부 장관이 처음으로 납북 현장을 찾아 송환을 기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77년 8월 군산 기계공고생 김영남 씨는 군산 선유도에 갔다 사라졌습니다. 당시 고1 학생이었던 김영남 씨는 일행들과 떨어져 혼자 이곳 선유도 해변에 나와 있다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습니다. 김 씨가 물에 빠진 줄만 알았던 가족들은 10년이 지나서야 납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 당해본 가족은 전혀 몰라요. 생리별 아닌 생리별을 하게 됐잖아요.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와 결혼한 김 씨는 2006년 딸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장에도 나타났습니다. 김 씨 납치 이듬해엔 고등학생 4명이 신안 홍도에서 납북됐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평양시민 명부엔 5명 모두 생존해 대남 공작기관에 근무 중인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납북 고교생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선유도와 홍도에 송환 기원비를 세웠습니다.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를 가하였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인권대사도 눈물로 송환을 호소하는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만 한번 보고 가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될 거예요. 현재 공식 확인된 6.25 전쟁 이후 납북자는 516명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 항공기 탑승객 상당수가 뇌와 척수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부상자 1명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싱가포르 항공은 안전벨트 착용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비행 도중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아수라장이 된 기내는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2km 가까이 급강하하면서 탑승객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는데 이 중 상당수가 뇌와 척추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인 1명도 방콕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Does the muscle function recover or not? So we have to observe them.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난기류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Air traffic control can't see, and there isn't a sensor on board a flight deck of any airliner that can detect it. 한반도 상공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런 난기류는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맑은 하늘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청천 난기류는 동아시아 상공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란 관측입니다. 최근 50년간 네. 히스토릭 자료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지역이 훨씬 더 빨리, 2배 이상 빨리 증가하는 트렌드가 보인다. 이번 사고로 기내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더 부각됐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안전벨트 착용 등이 켜지면 기내식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유도는 과거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불렸죠. 최근 2회 연속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움을 키웠는데요. 남녀 간판 김민종과 허미미가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파리 올림픽의 전망을 밝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장한 표정의 김민종. 상대는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조지아의 구람 투시슈빌리입니다. 기회는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찾아왔습니다. 상대가 넘어진 틈을 타 재빨리 가로누르기에 들어갑니다. 투시슈빌리는 꼼짝없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깔끔한 한판승, 김민종은 포효했습니다. 안창민과 조구함 이후 6년 만에 세계선수권 우승이고 남자 최중량급에선 무려 39년 만입니다. 유도를 시작할 때부터 올림픽 세계선수권 금메달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최근 국제대회에서 3연속 은메달을 따내며 예열을 마친 김민종은 이번 대회 16강, 8강을 연거푸 한판승으로 통과한 데 이어 4강에선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크르팔레크마저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선수들과 이렇게 시합을 해서 이기게 되어서 너무 일단은 기쁜데. 사흘 전엔 제1교포 여자 간판 허미미가 빛났습니다. 여자 57kg급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대구치를 꺾고 여자 선수로서 29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저 금메달 타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올림픽을 2달 앞둔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금메달의 명맥이 끊겼던 유도가 다시 금빛 매치기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나사님. 참수리오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전우들을 보살피다 파편에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로 후송돼 80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군의관이었던 의사 이봉기 씨가 뒤돌아봤습니다. 너는 반드시 살려낸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동감했다. 그러나 젊은 심장은 박동을 그쳤다. 군의관들의 가슴에도 구멍이 났다. 의사 시인 마종기가 수레했습니다. 흰 가운이 피범벅이 되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온갖 응급수술을 하다 문득 숨을 거둔 환자를 발견하곤 망연자실하곤 했다.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상위 25개 의과대학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통과나 낙제, 그것만 가립니다. 학점과 등수에 치우치면 윤리와 정서, 공감 교육이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모험여행, 뮤지컬 창작 같은 인성 예술 수련도 시킨답니다. 가슴이 따뜻한 의사, 함께 아파하는 의사를 키웁니다. 작년 가을 충남 아산 현대병원에 입원했던 필리핀 청년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누운 어머니를 돌보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필리핀 가는 비행기표 살 돈도 없었습니다. 박현서 원장은 두말 없이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며 어서 가서 잘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까맣게 잊고 있던 지난주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하다며 100만 원과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박 원장이 눈시울을 붉히자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가 편지에 썼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 교감이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작다면 작은 얘기지만 요즘이어서 더 크고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옛날에 냇물을 업어 건네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물가를 서성이는 이에게 넓은 등을 내주는 사람이었죠. 병든 이를 집까지 업어다 주고 그날 품삯을 모두 내려놓고 오기도 했답니다. 일생 남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버티고 살아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에 깃든 다른 이들의 체온과 맥박을 진정시키느라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의사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5월 24일 앵커 칼럼 오늘 업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틀간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 수도권에 10에서 5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는 비가 강하게 쏟아지거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 안개가 끼겠고 오전 한때 인천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안동 22도, 울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